매주 금요일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9월의 첫째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무슨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는 영화보다도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한 주간인 게 대한민국 미술축제 이제 주간으로 9월 10일까지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의 모든 전시가 무료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랜만에 미술관을 가서 굉장히 좋은 전시들을 많이 봤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물방울 화가로 유명하신 김창렬 작가님의 전시를 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10일까지 가시면 무료니까 한번 꼭 시간을 내보시면 어떨까 강력 추천드립니다. 물방울 어땠는데요? 저는 잘 몰랐어요. 사실 박서보 화가의 다큐멘터리에서 네. 박서보 화가와 굉장히 절친한 친구로 등장해서 그래 물방울 그림 유명하지 나도 봤었지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시회장에 갔는데 그 물방울이 탄생하기까지의 그 김창렬 작가의 그 예술적인 궤적을 다 총망라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리에서 전시를 하실 때 그 물방울이 등장하기 전에 그 작업실에 가서 먼저 그 이제 태동하는 것들을 지켜봤던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방명록을 남겼더라고요. 여름엔 그저 작은 한 방울의 물이었는데 이렇게 딱 남겨놓으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아는 그 엄청난 화가의 대가의 작품도 처음 시작은 아주 미약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묘하게 위로도 되더라고요. 그걸 그 타이밍에 보고 방명록에 글 남긴 친구들 네. 되게 영광스럽네요. 그게 이제 또 미술관까지 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그러니까. 만나고 네, 정말 사료들을 잘 정리해서 김창렬이라는 이 작가를 굉장히 좀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이재 기자님도 뭐 그림을 그리든 영화를 만들든 해보세요. 제가 방명록에 글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나중에 대가 되시면 저도 그렇잖아요. 좋잖아요. 먼저 대가가 되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제가요? 네. 아유, 저는 50살에 방명록 무슨- 잘 쓸 자신 있습니다. 50살에 무슨 대가예요? 알겠습니다. 자, 영화 얘기해볼게요. 지난주에는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소개를 해주셨는데 덕분에 아주 몰아본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어떤 영화입니까? 오늘은 3학년 2학기라는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에 비하면 작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네. 못지않게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데요.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라니 감독의 작품이고요. 이 영화가 2024년에 이제 영화제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그때 국내 모든 영화제들의 상이란 상은 다 휩쓴 영화예요. 그래요? 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사관왕에 오르고 명실상부 우와. 그의 영화로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중들과 만나는 상업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올해 부산 국제영화제인가요? 작년인가요? 작년도. 그죠? 근데 네. 왜 개봉이 이렇게 1년이나 넘게 걸렸죠? 오래 걸렸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독립영화들은 개봉하는데 1년이 걸렸으면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요? 워낙 영화제에서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네. 빠르게 이제 개봉으로 이어졌고 보통은 3, 4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요? 아예 개봉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못하는 경우 많다는 거는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화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네. 몇 관이나 개관을 하나요? 좀 상업적 성공이 될 것 같은가요? 사실 제가 이 영화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그래요? 상영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야기가 가진 힘이 있기 때문에 분명 관객과 만난다면 조금씩 관도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 기자님의 소개를 들으면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가실 테니까 네. 그러길 바라면서 한번 얘기해보죠. 줄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영화의 주인공은 3학년 2학기를 맞은 고등학생이에요. 아하. 창우인데요. 창우 같은 경우에는 직업계 고등학교, 우리가 실업계 특성화 고등학교라고도 하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에요. 네. 그 3학년 2학기가 되면 보통 우리가 3학년 2학기면 한창 수능을 준비할 고등학생을 고3을 떠올릴 텐데 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을 위해서 현장 실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현장 실습 지원을 하고 여기저기 이제 면접도 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중소기업에 들어가게 돼요. 네. 그곳에서 이제 현장 실습을 시작을 하는데 사실 3학년 2학기라고 하면 성인이 곧 될 나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이고 학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낯선 공장 환경에 처음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사람들이 일을 배우러 간 현장 실습생이지만 네. 그냥 보통의 노동자와 똑같이 대해요. 빨리 일을 배워서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죠. 어렵죠. 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그 와중에도 이제 창우는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작은 꿈들을 꾸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실습에도 적응을 하고 이제 월급을 받아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우리가 현장 실습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된 계기가 뉴스에서 이 현장 실습생들이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가혹한 현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창우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 혹시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공장 환경이 너무 위험천만하잖아요. 그 와중에서 이 창우가 어떻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 참 공장이라는 곳이 싸잡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네. 공장은 위험한 게 별로 없는 데도 있지만 정말 위험한 게 많은 공장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현장 실습도 그렇고 병역 특례도 그렇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역 특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중도에서 그게 취소가 되면 다른 데로 취업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으면 네.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완전 약자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 당연히 안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네. 사실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는 한데 그 제도라는 틀 안에서 결국 혜택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한테는 네. 그게 족쇄처럼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 현실을 이야기와 인물을 통해서 확 드러내는 그런 작품인가 보죠. 네, 그런데 사실 이 현실이라고 했을 때 네. 이렇게 악당, 빌런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야지만 참혹한 노동 현장을 고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영화는 좀 그런 쪽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냥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창우가 적응을 잘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 공장의 뭐 상사나 사장이나 뭐 동료 같은 경우에도 네. 특별히 나쁜 사람도 또 특별히 정의감이 투철해서 창우를 챙겨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다들 피곤한 노동자인 거죠. 사실 네. 잔업도 많고 사실 이제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무리한 일정도 소화해야 되다 보니까 좀 피곤하고 그리고 또 워낙 그 노동 환경이 위험하다 보니까 예민해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창우에게 이제 말 한마디 이제 좀 따뜻하고 여유롭게 건네주지 못할 뿐이지 이 사람들은 어떤 악의를 가지고 창우를 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창우라는 이 조용하고 평범한 소년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청년 노동자들이 어디까지나 노동자이기도 하지만 아직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해요, 영화 안에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창우와 동료가 이제 입사를 하게 돼서 첫 근무를 하는 날 그 안내해주는 상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네 여기서 장난치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떤 직장에 노동자가 첫 출근을 했는데 장난치면 안 된다는 말을 하진 않잖아요. 그쵸. 분명히 아이로 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또 이 아이들을 관리해야 되는 선생님께서 현장 방문을 하면 내가 빈손으로 왔네. 다음에 뭐 좀 사올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어른들은 그게 의례적으로 매너상 하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창우는 아직 아이기 때문에 그럼 저 맥모닝 사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해맑은 거죠. 이 현장과는 다르게. 그래서 아이라는 사실을 좀 영화 안에서는 어떻게든 계속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좀 두 가지가 굉장히 무서운데 하나는 이게 자기적인 설정이 아니라 네. 아주 흔하디 흔한 이야기일 거라는 점.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진짜 너무 아팠거든요. 그 상사도 악의가 없다는 점. 네. 악의가 없는데 그렇게 악하게 그렇게 힘들게 상황이 가는 거잖아요. 네. 시스템이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놓고 있죠. 이게 실제 청년 노동자들의 현실입니까? 네, 이 이란희 감독께서는 전작도 그렇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다뤄오셨어요. 그리고 특히 인터뷰, 취재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해서 그 현장에 있는 정말 그 청년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그 현장 실습 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특히 뉴스에서는 주로 죽거나 다친 실습생들의 소식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살아남은 아이들은 현장에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현장 실습생이 등장하는 어떤 대부분의 콘텐츠에서 아이들은 피해자고 어른들은 가해를 하거나 그 상황들을 수습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도 보고 싶었고 실제로 이런 특성화고 출신의 그 노동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것들을 좀 경험담들을 담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방식이 굉장히 세련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이란희 감독은 확실히 현장 실습 제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라고 직접적인 현실 비판은 또 안 한다면서요. 네. 그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 아이들이 더 잘 보이게 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관객에게도 더 확 와닿을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들이 이러한 노동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든 자신의 길을 찾아가려고 하고 창호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착한 아이예요. 어떻게든 집에 살림을 보탬이 되려고 하고 월급을 받아서 또 퇴근하고 나면 어린 동생들을 돌보기도 하고 그런 아이인데 이제 공장에만 가면 주눅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막 일을 잘 못하고 혼을 나게 되면 상사가 너 왜 안 물어보냐고 이러면 다들 바쁘신데 질문하면 민폐가 될 것 같아서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창호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대사가 거의 없어요. 모든 걸 혼자 감내하고 안으로 사귀는 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10대의 청소년, 아이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활발하고 가장 말이 많고 또 그리고 가장 반항심이 큰 시기잖아요. 그런 아이가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어째서 창호 같은 아이들은 왜 혼자서 모든 걸 감내하고 사귀게 되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노동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청소년들, 이제 성인을 막 앞두고 있는 이들이 처한 현실이라는 게 계속 아이들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도 동시에 건드려주는 거죠. 혼자 감내하고 속으로 사귀고 참 신입사원이 당연히 못하는 게 정말 당연한 거고 그쵸. 그래서 뭘 모르겠고 못하겠으면 물어보고 잘 알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네. 이게 사람의 성격이나 환경에 따라서 물어보는 것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창호가 좀 그런 모양이에요. 네.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좋은 방향대로 하게 되고 그게 잘못된 방향일 가능성이 크고 그쵸. 그러면 실수가 일어나고 네. 뭐 이런 일의 반복이네요. 네. 참 안타까우면서도 아프면서도 그러네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3자가 그냥 관찰하는 듯하게 네. 이거 봐라 이거 나쁘지 이거 현실 안 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 봐 현실이 이래라고 쭉 보여주는 네. 이런 연출은 관객에게 어떤 걸 떠올리게 할까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첫 직장, 처음 일을 하러 이제 사회에 나갔을 때 네. 를 좀 떠올리게 만들어 주죠. 사실 이 현장 실습생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었거나 그것과 나의 삶은 되게 멀게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이 창호의 모습을 보면 내가 처음 일을 했던 순간을 분명히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나 역시도 실수투성이었고 관객이 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나 역시도 실수투성이었고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보는 것조차도 되게 민폐일 것 같아서 말을 쉽사리 꺼내지 못했던 그 순간의 기억을 끄집어 올리게 하는데 감독이 이 영화를 준비를 하면서 시나리오를 쓰면서 계속해서 그런 자료들을 접했을 거 아니에요. 뭐 현장 실습생의 죽음이라던가 사망 사고, 뭐 사건 사고에 대한 것들을 계속 기록들을 들춰보면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여전히 살아남아서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을 다루고 싶었다라고 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에 좀 집중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이 현장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이미지라던가 이런 게 고정이 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선 그걸 최대한 피하고 정말로 이 아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창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에 입사하면서 계약서도 쓰고 자신의 서명을 해야 될 일들을 이제 많이 맞닥뜨리는데 사실 학생으로서는 처음 해보는 일이죠. 네, 그때마다 저 이런 게 처음이라서 저 사인이 없다. 그냥 제 이름을 써도 되냐고 해요. 그러면서 창호가 이제 그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꾹꾹 눌러 쓰는 장면들을 영화는 반복해서 보여주거든요. 그건 이 아이들의 이름을 제발 잊지 말아달라는 되게 간절한 영화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기도 한 거죠.
이 영화에서 그 창호가 연주하는 장면을 그 음악이 되게 중요하다면서요. 네. 창호 같은 경우에는 그 기타를 처음에 연주를 해요. 네. 네, 기타 연주를 하는데 그 처음에는 우리가 기타라는 것이 한 번에 실력이 확 늘기도 어렵고 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창호는 이제 공장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집안일도 도와야 돼서 저도 봤을 때, 분명히 창호 같은 경우에는 기타 실력이 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에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창호가 이제 공장에 적응을 하고 자신의 삶을 여전히 좀 꿋꿋하게 살아가면서 기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분명히 여전히 떠듬떠듬 연주하기는 하지만 실력이 늘었어요. 그 와중에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근데 연주하는 손을 자세히 보면 처음과는 다르게 상처도 많고 다쳐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얻었지만 창호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그 안에서 아주 창호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가느다란 희망을 좀 제시해 준다라는 점에서 기타가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네. 여러분 이 곡 함께 들으면서 이 영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영화가 제목이 3학년 2학기였습니다. 핸델의 라시아 키오피안가 울게 하소서 체실리아 바르톨리의 노래입니다. 핸델의 울게 하소서 체칠리아 바르톨리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0000님이 저도 공고를 다녀서 2학기에 실습 나갔거든요. 이때가 30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환경이 이렇다니 슬픕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국악동무님이 전 공장일과 콜센터 일 둘 다 해봐서 두 영화가 더 절절히 다가와요. 몇 번이나 봤어요. 영화지만 현실을 잘 표현했어요. 현실은 영화보다 더한걸요. 1145님 3학년 2학기 관심 있었는데 지혜님 이야기로 더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저도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이라 3학년 2학기에 취업해서 어찌나 쩔쩔맸던지 지금도 생각하면 등줄기에 땀이 나네요. 하셨어요. 자, 첫 번째 영화 3학년 2학기 살펴봤습니다. 개봉 어디서 했습니까? 이거 빨리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영화 검색을 해보시면 네. 바로 예매하기가 뜨는데요. 근처에 가까운 멀티플렉스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좀 어디 특정한 굉장히 유명한 독립영화 하는 극장 이런 거 아니고 집 근처에서 볼 수 있습니까? 네네. 근데 다만 상영 시간이 좀 아침 하고 밤 이렇습니까? 네,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근처에서 갈 수 있다. 네. 요거 이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영화는 뭔가요? 네. 3학년 2학기에서 뽑은 키워드를 준비한 다음 영화는 다음 소희라는 역시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장 실습생을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요. 네. 2023년에 개봉한 정주리 감독의 영화고요. 네.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2017년 전주에서 있었던 이제 콜센터로 현장 실습을 나갔던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누가 콜센터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바로 네. 콜센터 영화가 나오네요. 콜센터가 정말 강한 압박과 스트레스의 현장인데 그냥 처음에 이 소희도 이 콘설터로 이제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됐을 때, 나 사무직 여직원 됐어 라고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의 강도는 결코 그렇지가 않죠. 저도 대학교 때 콜센터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정말요? 심지어 저는 아웃바운드여가지고, 이게 소희처럼 인바운드가 아니라 아웃바운드라고 전화를 걸어서 이제 상품을 판매하거나 안내사항을 알려야 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화 받는 그분들이군요. 네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날카롭겠어요. 저도 평생 들을 욕을 그때 다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압박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아서 저도 영화 보는 내내 소희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소희 같은 경우에는 영화 속에서 이제 콜센터로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이제 각종 모욕과 그리고 이제 팀장으로부터의 어떤 실적 압박 이런 것들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콜센터에서는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객이 불만을 품게 되면 이게 자신의 마이너스 실적으로 계속 쌓이면서 결국에는 이 사무소 전체 팀장이 나서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본사에서 압박을 받는 거죠, 팀장도. 그게 계속 하달되는 압박 속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현장 십스생인 소희가 가장 많은 부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소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에 막 첫 발을 내뒀을 뿐이니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그리고 자신의 다친 마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콜센터 전화 받을 때 그래요. 뭐 나는 너무 싫지만 저분들은 네. 또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내가 저분들이 전화하는 걸 다 사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럴 순 없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음. 이 영화도 역시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다면 아주 무거울 것 같은데 네. 또 중반 이후에는 형사의 이야기로 또 넘어간다면서요. 네. 소희가 죽었는데 사실 아무도 이 죽음에 대해서 책임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나서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수사 자체도 사실 뭐 미적지근해요. 네. 오로지 형사 유진만이 이 죽음에 안타까워하고 막 교육청도 찾아가고 콜센터도 가고 학교도 가고 또 경찰도 방문을 해서 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지 분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진이 관객을 대신하고 있기도 하고 이 영화를 만든 정주리 감독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기도 한 그런 인물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영화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아서 여러 네.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해외 영화제 관객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았다면서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정주리 감독이 이게 워낙 우리나라의 현실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네. 해외 관객들이 좀 공감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대요. 아, 과연 네. 알까? 네. 근데 이제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에 이제 상영이 되고 나서 영화가 끝나고 어떤 한 포르투갈 출신의 청년이 와서 우리 세대의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직접 감사 인사를 전했다라고 해요. 포르투갈 젊은이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이야기, 자기의 이야기라고 느낀 거죠. 아, 그래요? 어떤 현실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거대한 산업 안에서 노동자로서 희생되어 가고 특히 저임금으로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약자의 이야기를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낀 거죠. 굉장히 보편적인 감정을 이 영화에서 느낀 거죠. 그래서 감독도 굉장히 놀랐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아마 그 우리나라 관객들보다 조금 더 쉽게 공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관객들 우리의 현실이니까 더 첨예하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말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네. 우리가 뭐 외면했던 사람들도 있고 네. 잘 안 보이니까 못 본 척했던 사람들도 있고 뭐 그 사람들도 삶이 바쁘니까 그 사람들한테 잘못했다는 말을 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현실을 확 눈앞에 드러내주는 이런 영화는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영화가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좀 오만하다라고 느끼고 영화를 본 사람들이 결국에는 바꾸겠죠. 근데 영화는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변화가 갑자기 뭐 어떤 프로파간다를 일으켜서 막 모두가 이렇게 운동으로 나간다 이런 것보다는 아주 작은 씨앗 하나들을 심어주는 역할은 저는 분명히 한다고 생각해요. 네. 다음 소희도 그렇고 3학년 이야기라는 영화도 그렇고 저 역시도 현장 실습생 제도에 대해서 그 비극적인 뉴스로만 접했었는데 이 영화들을 보면서 소희라는 이름, 창우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 잘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영화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처음에 이 3학년 이야기가 시작할 때 창우가 면접을 앞두고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자격증도 3개밖에 없고 내신도 안 좋은데 저를 좋게 봐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이 두 영화들을 다 보고 나면 창우와 소희 같은 아이들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만들고 싶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그냥 뭐 김군, 이군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꿈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혀 멀리 있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어른인 나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든다라는 점이 이러한 영화들이 가진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재 기자님 얘기 듣고 관심이 있으셨다면 오늘의 두 영화 한번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석준의 문화시대 이재의 시네토크, 오늘은 이란희 감독의 3학년 2학기,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희 두 편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